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 인턴 동기였어요. 사실 인턴 시절은 끼니 제대로 챙겨 먹는 건 고사하고 진짜 잠도 못 자고 거의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내는 시기거든요. 제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그 힘든 인턴 시절에 저희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조금이라도 잘하고 저 대신 자잘한 일들 뒤처리도 다 도맡아서 해주고 심지어는 제 실수로 선배들한테 혼날 뻔할 때 자기가 한 거라고 감싸주기까지 하고 솔직히 의대 나와서 다들 빨리 의사는 돼야겠고 자기 앞가림하긴 바쁘고 다들 경쟁자들이고 해서 제 공부만 하기 바쁜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이인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보기 드문 둘도 없는 천사표였죠. 원래 힘든 와중에 동지애가 싹트고 사랑도 싹튼다는데 그렇게 남편이 헌신적으로 잘 챙겨주기까지 하니 저로선 남편에게 반하는 게 당연한 이치였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병원에서 몰래 연애를 했고 마침내 레지던트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서 오붓하게 오손도손 잘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로 저희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도 참 기가 막히기 그지없었던 막장과 반전이 뒤섞인 스토리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지금 시모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시모는 저희 남편의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초등학생 시절 담임선생님에게 입양이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연애 당시 남편이 제게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8살 때였지. 난 잠시 친구 집에 맡겨진 상태였고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지인 결혼식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어. 그런데 그날 그만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만 거야. 졸지에 나는 8살 나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고아 신세가 돼버린 거지. 게다가 우리 집은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신 뒤였거든. 결국 나는 친척 집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라도 살아계셨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문득문득 들어.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날 참 예뻐해 주셨는데.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할머니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았지.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아이를 사랑으로 잘 걷어줄 수 있는 친척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렇지 못했더군요. 고모 집에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남편은 구박덩이 신세로 전락해 이리저리 옮겨만 다녀야 했고 친척들도 우리 살기 빠듯한데 애까지 못 떠안는다면서 서로 싸워대다가 결국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모두 남편의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을 연이어 맡았던 당시 담임 선생님, 현재의 시모가 다 본 거였죠. 어렸던 남편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구박당하는 것도 다 보고 남편이 쓴 일기도 보고 고아원애가 힘들어하는 상황도 다 보면서 결국 결심을 하게 되셨나 봐요. 시모는 본인이 입양을 하겠다고 나서 남편을 걷어줬던 거예요. 시모 말에 따르면 일이 그렇게 되기 전부터도 저희 남편이 이상하게 눈에 밟히고 정이 갔다고 하더군요. 왜 나이를 떠나 그런 게 있지 않니? 선생으로서 이런 말하긴 그렇다만 어린아이라도 눈에 밟히고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이지. 우리도 사람이니 말이야. 아직 한참 어린아이인데도 너무 속이 깊고 의젓한 모습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냥 그렇게 예쁘더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졸지에 부모를 한 번에 잃고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 어떻게든 보살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게다가 친척들 틈에 떠돌아다니면서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있는 모습도 보기가 안쓰러웠고 심지어 고아원에서는 더 힘든 일들을 겪는 걸 보니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구나. 그렇게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응해졌고 입양까지 결심하게 됐다. 시모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입양된 후 남편의 삶도 그리 평화롭지만은 못했어요. 시모에게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남편을 지지리도 못살게 굴고 괴롭혀댔었나 봐요. 물론 어린 마음에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와서 우리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우리 엄마 사랑을 뺏어간다 싶으면 미울 수야 있겠죠. 당연히 얄밉고 질투가 나서 심술맞게 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남매는 그 정도 수준을 한참 지났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작당모일해서 남편을 못살게 굴고 일부러 이불에 오줌을 싸놓고 남편 탓을 한다거나 돈을 훔친 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다거나 갖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남편을 쫓아내려고 안달이 됐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아직은 어린애들이다 보니 그 수가 눈에 훤히 보이는 수준이었고 시모와 시부는 양자였던 제 남편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두 분은 단 한순간도 내가 입양된 자식이라는 걸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어.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눈에 보였지. 참 감사하게도 친자식들이랑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혼돈내면서 차별 없이 키워주셨어. 그런데 그게 그 애들한텐 아마 더 큰 불만거리가 됐을 거야. 부모들이 남편을 차별 없이 대하면 대할수록 친자식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고 커가면서 심술과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이 성인이 되고 시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부터 불만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남편을 파양하라며 난리를 쳐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부가 돌아가셨고 이제 시모마저 돌아가시면 졸지에 남편이랑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예 싹을 잘라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죠. 이제 쟤도 성인 됐는데 언제까지 걷어먹여야 하냐, 그만하면 해줄 거 다 해줬지 않냐 하며 파양하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를 쳐대더라는 거죠. 그 문제로 어머니랑 그 애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어. 근데 그걸 더는 못 두고 보겠더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머니가 시달리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 어머니 설득했어.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난 이미 받은 게 많으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그냥 자식들 말에 못 이긴 척 따르시라고. 그게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 본인은 단 한순간도 내가 본인 아들이 아니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 애들도 언젠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두고 볼 순 없었어. 내가 설득을 했고 결국 20대 초반 나이에 파양을 하게 됐지. 뭐 이미 다 자라노라 파양이란 말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된 거야. 그런데 시모 친자식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았나 보더군요. 파양했으면 끝이지 퍽하면 남편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요구를 해댄 거예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제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전부터도 그 남매를 여러 번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둘은 병원에 찾아와서 공짜로 진료해달라, 건강검진 하게 해달라, 돈 달라 해가며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듯 해댔다고 해요. 또래의 남녀가 번갈아가며 때로는 둘이 같이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못살게 구는 듯한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듣고 보니 그게 그 친자식들이었더라고요. 둘은 너는 의사 아니냐,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앞으로 돈 갖다 바쳐서 의사 만들어줬는데 모른 척 할 거냐 하면서 온갖 것들을 요구해댔고 남편은 마지못해 또 그걸 그대로 따라줬던 거예요. 친자식들이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난동이라도 부릴 기세였고 보통 놈들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한 거였죠. 그래도 시모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남편도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엮인 모자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키워준 시모를 여전히 친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잘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했죠. 저희는 친자식들 몰래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시모는 결혼 전 인사를 드렸을 때도
첫눈에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면서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강훈이랑 이렇게 잘 만나줘 고마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제대로 갖춰놓고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요.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아껴주셨는지 저도 들었어요. 너무 좋은 분을 어머니로 둬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는거려? 그렇게 만난 시모는 저희 결혼식 때도 친자식 때 몰래 참석해 혼주석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남편만큼 힘든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저도 말하자면 개천에서 난 용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혼자 저랑 남동생 키워주시면서 없는 형편에 힘들게 사셨고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사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었죠. 둘 다 참 대견스러워. 이렇게 보면 어찌나 대단하고 미안하고 예뻐 죽겠는지.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의사도 되고 훌륭하게 잘 커졌으니 우리 강훈이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또 우리 예은이 부모님들도 얼마나 뿌듯하고 장애하실까. 시모는 늘 그렇게 저희를 보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게 친자식들 눈을 피해 계속 남편을 각별하게 생각하며 알뜰하게 챙겨주셨던 분이었어요. 친자식들이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걸 알면 혹시라도 또 남편을 찾아가 못살게 굴진 않을까 늘 염려해 몰래 찾아오곤 하셨죠. 그렇게 결혼에 큰 탈 없이 지내던 와중 저희는 연애 때부터 생각해오던 해외 의료 봉사를 계획하게 됐어요. 사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로 살면서 때로는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안타까움이나 죄의식 같은 게 들 때도 있었거든요. 아프고 병든 사람 고치는 사람 되겠다고 의사가 됐지만 결국 이게 직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면서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는 것도 서글펐고 살다 보면 병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 바르지 못한 상황들도 자주 접하게 되곤 하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아마 인턴 때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좀 안정도 찾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같이 해외 의료봉사 가자고 했던 약속 말이야. 아, 맞아. 우리 그런 약속했었지? 그땐 참 순수하고 풋풋했었는데 꼭 훌륭한 의사 돼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도 했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회의감이나 걱정들 어쩌면 한번 훌쩍 떠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지도 몰라. 어딘가에선 우리의 이런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거기서 잘 쓰일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보람을 찾게 되지 않을까? 우리 그때 그 약속 이번에 한번 지켜보면 어때? 남편은 우리 예전에 인턴 시절에 그런 얘기 했지 않냐고 같이 해외 의료봉사 가자던 약속 이번에 한번 지켜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나란히 휴직 신청을 한 후 해외 의료봉사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 봉사를 떠나기 직전 시모가 갑자기 저희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3천만 원 정도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은 꼭 갚으마. 그러니 많은 거 묻지 말고 일단 좀 빌려주면 고맙겠구나. 돈이야 얼마든 빌려드릴 수 있죠. 근데 이유는 정말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일단 빌려주면 나중에 설명하마. 나중에. 시모는 곧 갚겠다는 말만 하면서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도 안 하셨고 일단 돈이 급한 눈치라 더 캐묻지 않고 선뜻 빌려드렸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시모가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돈 빌렸다고 잠적하고 잠수 타고 그럴 뿐이 아니라 저희 둘 다 너무 걱정이 됐죠. 하지만 이미 예정된 일정 탓에 저희는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외국에 가서는 연락이 끊겨버렸죠. 한국으론커녕 연락 자체가 아예 어려운 오지였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시긴 했는데 그 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잠시 연락이 안 되시는 거 아닐까?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몇 달 있다 돌아오면 다 처리 잘하고 다시 나타나시겠지. 그렇게 남편을 달랜 후 저희는 5개월간의 해외 봉사를 충실히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둘은 시모부터 찾았죠. 연락을 드리고 뵈려고 했는데 전화를 걸자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너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좀 더 제대로 여쭤볼 걸 그랬어. 자꾸 말을 피하시는 게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왜 그냥 보냈지? 아무래도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혹시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닌지 붙잡고 여쭤볼 걸.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터진 거 아니겠지? 그런 거면 어떡해 여보? 나 그런 거면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일단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님 댁으로 한번 가보자. 댁에 가면 계실지도 모르잖아. 번호야 뭐 이유가 있어서 바꾸셨을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돌아와 연락이 안 되니 그 다음날 곧장 남편과 저는 시모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웬 낯선 사람이 나와 자기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달째라면서 전 주인 행방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도 덩달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은 애써 저도 남편을 달래느라 저도 계속 괜찮을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그 말을 들으니 이거 정말 무슨 일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어디 전화하는 거야 여보? 그 친자식들한테 연락하려고? 별수 없잖아. 일단 그 애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별수 없이 남편은 시모의 친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래는 전혀 연락을 않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글쎄 그 형이라는 양반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 벌써 몇 달 됐는데 이제야 한 모양이다?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야, 말은 똑바로 해.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 네가 왜 우리 어머니 아들이냐고. 너 더 이상 호적에도 없는 놈이잖아. 그거 이전이야? 아니 대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 건데? 그건 말해줄 수 있잖아. 생판 남한테도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글쎄, 내가 그런 걸 왜 굳이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땐 나름 예의상 너한테도 연락했는데 그때 없던 건 너 아니냐? 뭐 잘나신 의사 나으리께서 해외 봉사인지 나발인지 가셨다며. 그래서 어차피 연락도 안 닿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장례 잘 치렀으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우리 엄마 아들인 척 해대면서 쇼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내가 너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낼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 아니겠냐? 형이란 놈은 그냥 우리끼리 장례 잘 치렀으니 그런 줄 알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그 순간은 저조차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럼 어디에 묻히신 건지 아님 납골당에라도 모신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끼리 알아서 바다에 잘 뿌렸으니까 신경 끄라고 이 새끼야. 왜 자꾸 주제도 넘게 부모 자식 일에 참견을 하려고 하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꼴 보기 싫었어도 어떻게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러는 건 아니지. 아무리 돈이 신경 쓰여도 아무리 내가 꼴 보기 싫었어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한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없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최소한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해? 내가 어머니 마지막도 못 보고 어디에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나 어릴 때부터 봐주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한 번을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형도 사람이잖아. 생각을 좀 해봐. 남편이 계속해 닥달을 했더니 그쪽에선 전화를 뚝 끊고는 메시지로 시모 빈소 사진을 하나 딱 보내면서 늦게라도 거기다 절이나 올리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참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꼴 보기 싫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졸지에 남편은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친어머니 같은 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고 다시 한번 고아가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깊은 무기력에 빠졌어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슬퍼할 게 짐작은 됐지만 제 생각보다도 남편은 더 많이 힘든 상태인 듯 했습니다. 거의 일을 못할 정도였죠. 생각해보면 그런 남편의 상태도 이해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한 번에 다 잃고 아무도 남편을 걷어주지 않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굴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주고 사랑해준 분이 바로 돌아가신 시모였잖아요. 그런 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못 보고 심지어는 그렇게 가신 후 어디 어떻게 모셔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제 다시는 뵐 길이 없다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으로선 세상을 잃은 듯 슬플만도 하겠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돌아오면 다시 곧바로 복직을 할 계획이었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다시 병원 일을 하는 건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디 조용한 시골 같은 데라도 내려가서 당분간 좀 지내다 올까? 우리 복직하기로 했잖아. 병원에서도 오라고 전화 왔던데. 당신 지금 많이 힘들잖아. 이 상태로 수술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의사도 사람이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당신 속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어. 일단 당신 상태부터 살피고 챙기자. 응? 우리 당분간 복직은 미뤄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지내면서 마음부터 추스르자.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럼 혹시 여보, 우리 어머니 고향에 좀 내려가서 지내면 어떨까? 사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나중에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면 혼자 산 좋고 물 좋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고. 늘 고향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고향이 얼마나 조용하고 아늑하고 정 많고 좋은 곳이었는지.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바람대로 어머님을 추억해보고 싶어. 비록 지금 어머니가 어디 묻혀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보면 조금은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자. 당장 내려가자. 당신 말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는 그 길로 돌아가신 시모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시모의 고향은 한적하지만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하며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 이런 결정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한 거지. 어머님이 당신한테 보통 분이었어? 하나밖에 없는 분인데. 그런 분 보내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충분히 애도하고 추억할 시간은 가져야지. 그게 어머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야. 나 이제 그래도 덕분에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 다시 일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지낼 순 없잖아. 우리도 다시 생업을 찾아야지. 아니야. 조급해할 거 없어. 그냥 좀 더 쉬어. 이참에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푹 쉬는 게 좋겠어. 당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일은 내가 먼저 시작하면 돼. 안 그래도 시장 갔다 보니까 여기 시내에 있는 병원에 의사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있더라고. 내가 먼저 일 시작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더 있다가 복귀해. 난 괜찮으니까. 남편은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 말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집안일만 하면서 조그맣게 마당에 방울토마토랑 상추만 키우며 마음 추스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남편은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병원에 응급 환자가 몇몇이 연이어 실려온 거예요. 작은 시골 병원이라 원래 일하던 병원만큼 급박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병원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달리 응급 환자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유독 많아서 정신이 없던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들것에 누워 저를 스치고 지나간 환자를 본 순간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들것에 빠르게 달려가 얼핏 봤지만 그 사람은 분명 저희 시모의 얼굴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한 시모였죠. 당장 시모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급한 환자들 케어가 우선이었죠. 급한 처치부터 해결한 뒤에 곧바로 그 환자한테 가봐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급한 일을 처리해놓고 시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시고 하기에는 상황이 급해 보였고 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제가 본 사람은 시모가 맞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뭐 꿈 꿨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무 놀랐어. 그래서 바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분명히 어머님이었다고. 당신이 헛거라도 본 거 아니야? 아무래도 당신 혼자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었나 보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당신.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다고. 근데 어떻게 병원에 어머니가 실려올 수가 있어? 맞아. 돌아가셨지. 돌아가셨다고 들었지. 근데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 여보. 안 그래? 나 방금 분명히 어머님을 본 것 같아. 아니, 봤어. 분명히 어머님이었어. 영락없는 당신 어머님이었다고. 일단 당신이 이리로 와.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제 말을 믿지 못하던 남편은 일단 와서 확인해보라는 제 말, 확신에 찬 듯한 제 목소리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는 다시 시모를 닮은 사람을 제대로 확인해보려고 찾기 시작했죠. 시모로 추정되는 환자는 응급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옮긴 모양이었고 다들 바쁜 탓에 시모 행방을 찾으려고 저도 문서를 뒤적여야 했죠. 그런데 정말 시모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렇지 역시 맞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제가 시모가 갔다는 병실로 올라가려던 차에 마침 남편도 도착했고 저희는 함께 병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연 순간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안엔 정말 시모가 있었고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빨리 보호자 연락을 주셔야 수속도 하고 일처리가 돼요, 환자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실까? 저희도 저희 나름의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버티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간호사는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모는 입을 꾹 다물고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모를 본 저희 남편이 어머니 하고 시모를 부르자 시모는 우리 남편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훈아, 우리 강훈이, 너 정말 우리 강훈이 맞아? 예, 어머니, 저 강훈이에요. 저 강훈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맞죠? 정말 살아가신 거 맞는 거죠? 이거 꿈 아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고 병실 안에 있던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둘은 아랑곳 않고 서로를 부르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당연했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떡하니 살아 돌아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와 있는 건지, 왜 친아들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모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 건지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겨우 진정한 뒤 저희는 뒤늦게 시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저는 정말이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글쎄, 시모가 그동안 동네에 있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다는 거예요. 시모 친자식들이 억지로 정신병원에 시모를 집어넣어 버렸던 거죠. 그건 모두 재산을 노리고 벌인 짓이었어요.
게다가 남편한테 빌렸던 3천만 원도 모두 자식들이 시킨 짓이었다고 하더군요. 입양해 먹이고 키워준 거 더 쳐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3천만 원만 딱 갖고 오면 우리도 손 떼겠다. 더는 찾아가서 안 괴롭힐 테니 그 돈만 받아와라. 그게 강훈이 그놈 위하는 거다. 하면서 두 놈들이 시모를 하도 들볶아 별 수 없이 시모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갚지도 못할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니 너한테 미안했다. 나로서도 참 너한테 못할 짓을 하는구나 싶었지.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더구나.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큰 돈 빌려다 갖다 주고 나면 이제 그만두겠지. 너 괴롭히고 찾아가 둘 쑤시는 거 그만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놈들이 나한테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던 거였어. 그 몹쓸 인간 같지도 않은 남매가 그런 말을 지킬 리가 만무했던 거였어요. 시모를 시켜 남편의 돈을 뜯어낸 뒤 돈을 손에 넣고 나자 시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린 거였습니다. 정신병원도 참 무책임하죠.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속이고 짜니까 곧바로 입원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왜 정신병원에서는 다들 나 멀쩡해요, 나 안 아파요 하니까 멀쩡한 인간도 멀쩡한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오히려 진짜 그 안에서 더 미쳐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강제 입원을 당했어. 한참 동안을 팔짝팔짝 뛰었다. 왜 안 그렇겠니?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 걸렸다고 몰아붙여서 정신병원에 가둬놨는데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난동을 부렸지. 나 안 미쳤다. 나가게 해달라. 간호사를 붙잡고 말하고 물리치료사를 붙잡고 말하고 의사랑 상담하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를 않더구나. 그 안에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멀쩡하다 그러지 나 미쳤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다 딱 진짜로 미쳐가겠구나 싶어서 무서워 죽겠더구나. 이러다 정말 이 안에서 갇혀 죽으면 어쩌나. 내 자식이란 놈들이 날 정신병원에 쳐넣기까지 한 그 놈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어 무서워 죽을 뻔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아무리 화나고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도 이 안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럴수록 나한텐 손해라는 걸 깨달은 거지. 나 안 미쳤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해봤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신안정제 같은 걸 자꾸 놔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로 했다. 어떤 게 진짜 현명한 길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나 멀쩡하단 말 해봤자 여기선 아무 소용 없겠다. 오히려 고분고분하게 협조 잘하고 잘 따르는 모범 환자로 보이자 싶었던 거야. 중증 환자들이 넘쳐나는 통에 나 정도면 말이 잘 통하는 환자니 점점 대화도 잘해두고 신뢰도 쌓아두고 그러다 보면 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어. 그 틈을 잘 노려서 탈출하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시모는 탈출할 틈만 노리고 있었고 처음에는 아예 격리가 돼서 병실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다가 시모가 약도 잘 받아먹고 소란도 안 피우고 상담도 잘 받고 하면서는 정해진 시간에 마당 산책 정도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나 봐요. 시모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를 엿보기 시작했고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동선과 시간, 허술한 지점 등을 모두 파악하기에 이른 거였죠. 그러다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병원에 가끔 가다 발작을 일으키듯이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던 남환자가 하나 있었거든. 웃고 떠들고 말도 잘하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뭔 환상을 본 건지 찢어지게 비명을 질러대곤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 소란이 난 거야. 그리고 병원 내의 모든 시선이 그 환자한테로 집중이 됐지. 이때다 싶었다. 급히 몸을 숨기고
물리치료사 중 한 사람의 가디건만 급히 훔쳐 입어 환자복을 대충 가리고는 맨발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실려오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접촉사고는 그리 심각하진 않아 타박상 정도에 그친 모양이었고요. 이런 지옥불에 튀겨 죽일 놈들,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아니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그 안에서 제일 걱정되던 게 너희였어. 난 처음엔 좀 힘들다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혹시라도 너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됐다. 내가 니들 해외 봉사 가는 얘기를 걔들한테 했었거든. 그 얘기를 괜히 했구나 싶어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모른다.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혹여라도 그놈들이 너희한테 접근을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건 아닌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탈출해서 니들을 찾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시모의 얘기를 듣고 나니 친자식 그놈들 진짜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지옥불도 아까운 놈들이죠. 우리가 3천만 원 그냥 빌리라고 한 건 줄 아느냐. 이 돈 보태서 어머니 살고 싶다던 고향에 보내주겠다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놓고 시모가 그 말만 믿고 내려왔더니 그냥 동네 정신병원에다 쳐넣어버린 사이코 같은 새끼들이었죠. 그러고 보면 남편한테 보내준 빈소 사진도 조작된 거였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극심한 분노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이놈들 가만 안 둬. 내가 당장에 작사를 내놔야지. 이것들을. 남편이 당장 놈들을 찾아가겠다고 나서는 걸 제가 급히 뜯어 말렸어요. 여보, 잠깐 내 얘기부터 들어봐. 당신 이렇게 가서 어쩔 건데? 그 형이란 놈 주먹으로 흠신 두들겨 패줄 거야? 그럼 당신 화가 좀 풀리겠어? 주먹 좀 날려주면 화가 풀릴 것 같아? 그놈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고작 그렇게 응징해서 되겠어? 당신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가서 그놈들한테 상처라도 입혔다가는 우리만 불리해지기 십상이야. 폭행죄니 뭐니 해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걸로 걸고 넘어져 봐. 그때는 괜히 쉽게 갈 길을 빙빙 돌아가는 거야. 그놈들한테 물리적으로 복수 좀 한다고 제대로 된 복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잔뜩 흥분한 남편을 설득했고 일단 저희는 놈들을 상대로 제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이상 소견이 없는 시모를 강제 입원 조치하고 강박 격리까지 하도록 한 데 대해 두 남매에게 소송을 걸었고 더불어 병원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제기했죠. 병원 역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자식들 말만을 믿고 무작정 환자 취급하고 결박까지 했으니 당연히 고속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시모에게 정신병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병원은 친족들의 소견과 적법한 동의가 있었으니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절대 둘 다 그렇게 넘어갈 순 없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의에게 검진도 받아 시모에게 아무런 정신이상이 없으며 정신질환자가 아닌 시모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적 공방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놈들이 시모를 강제 입원시킨 뒤 통장 및 보험금과 퇴직연금 등을 모두 인출한 점 등을 토대로 재산 편취를 위한 목적으로 입원 조치를 공모한 것이 탄로나게 됐어요. 결국 자식놈들은 시모의 재산을 모두 뱉어놔야 했고 부모를 강제로 입원시킨 데 대한 감금죄, 강제 입원 후
부동산 등 재산을 편취한 데에 대한 공갈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됐죠. 또한 입원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정 강제 입원을 시킨 뒤 무리한 격리 및 결박 등을 시도한 병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액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라면 서로 소속이 다른 국립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자식놈들이 돈을 먹여 슬쩍하고 받아준 게 과정에서 탄로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죄가 드러났는데도 친자식놈들은 뻔뻔하게도 오히려 저희 남편과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놈 앞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 친자식은 우리라고, 우리. 저놈이 아니라. 어떻게 저놈 자식한테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빼줄 수가 있는 건데 엄마는. 엄마 저놈 데려올 때부터 그랬어.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건 아랑곳도 않고 떡하니 데려와서는 오히려 역차별해가면서 저놈 앞으로만 이것저것 밀어주고 위해주고 하다못해 반찬 하나도 저놈 새끼 숟가락에 더 올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지. 엄마도 아빠도. 아니 저놈이 뭔데? 저놈이 대체 뭔데? 진짜 아들도 아닌 새끼가 끼어들어와서는 우리 집 재산이나 축내고 우리 엄마 아빠까지 뺏어가 놓고 지만 혼자 의사 됐답시고 어깨에 힘주고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는데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데? 이것저것 다 뺏기고 등신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린 불쌍하지도 않아요, 엄마는? 진짜 자식도 아닌 놈한테 역차별 당하면서 자란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빌빌대면서 사는 친자식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그저 잘난 의사 나으리 가짜 아들 꽁무니만 졸졸. 엄마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리고 너 제발 착한 척 좀 집어치워 이 새끼야. 넌 어릴 때부터 아주 재수가 없었어. 우리가 뭔 짓을 하든 착한 척, 순수한 척 오지게 해대면서 위선 떨어대는 거 아주 꼴보기가 싫었다고. 차라리 그냥 우리처럼 솔직하게 살아. 그게 차라리 낫지 않니? 위선 떨어대면서 가증스러운 짓거리 하는 것보단? 엄마도 그래. 저놈이 하는 연극에 속아서 언제까지 믿을 건데. 엄마 친자식은 우리야, 우리. 저놈이 아니라 우리라고. 양심도 없는 두 놈이 악을 써댔고 시모는 그들에게 아주 차가운 말들을 날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이니까 하며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다 하면서 자식들의 허물까지 덮어주던 시모였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마당에, 그리고 저런 폐악질을 해대는 마당에 더 이상은 시모도 친자식 놈들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식들이니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았다. 내 자식이 네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해도 그래도 다 감싸주며 살았어. 하지만 내 교육이 틀렸나 보다.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내가 내 자식 농사는 이렇게 망친 모양이구나. 내가 너희를 역차별했다고? 몰래 돈 훔쳐가고 집에다 괴상만직한 짓들을 버려놓고 강훈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너희를 모른 채 넘어가준 내가 연극에 속았던 게 아니라 니놈들이 멍청했던 거다. 영악하게 한 짓거리들을 난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라서 애미라서 넘어가 준 거라는 걸 알았어야지. 그런데 기어코 선을 넘는구나.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도 없는 짓을 해놓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구는구나. 내가 더 이상 니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을 갈아야지, 내가. 야, 니들 우리 남편이 의사들 잘 사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니? 우리 남편이 니들 같은 것들이랑 어디 그릇이 같은 줄 알아? 아마 니들 방에 없었으면 더한 것도 했을 거다. 그리고 위선? 내가 위선 타령해대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야, 제발 위선이라도 좀 떨어봐. 솔직 방패 삼아서 뒤에서 돈 뺏고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지 부모를 정신병원에까지 쳐넣는 그건 어떻게 되는 인성머리인데? 제발 위선이라도 좀 떨어. 그러다 보면 내 남편 발끝까지라도 쫓아가겠지.
감히 어따 대고 위선 우는 차별 우는이야? 진짜 못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말이야. 야, 감히 어따 대고 차별 우느냐? 니들이 한 그 유치하고 저열한 짓거리들이 차별이지 누구더러? 저도 참았던 욕을 날려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일가를 가했습니다. 내가 니들을 진작에 알아보긴 했다. 어린 시절부터 니들은 온갖 야근 짓들은 다 했지. 그래놓고 모조리 나한테 뒤집어 씌우기 일쑤였고. 그때부터 니들이 되먹지 못한 놈들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 건 아니지. 그래도 한 지붕 아래 같은 밥 먹고 산 정으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니까 나도 그나마 니들 말에 못 이긴 척 따라주고 지냈다만 그때 알아서 자중을 했어야지. 어떻게 감히 이런 짓까지 저지르냐? 어떻게 니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돼가냔 말이야. 그동안은 그래도 어머니 친자식들이니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네. 니들 같은 자식은 없는 편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나을 테니 니들 살아있는 동안 감히 어머니 얼굴 뵐 생각도 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니들이 그렇게 탐내는 재산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놈들이 못 가져가게 막을 거고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는 한이 있어도 니놈들한테는 한 푼도 못 가게 할 테니까. 그러자 그들은 재산 못 가지는 게 제일 겁났는지 악을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 재산을 네 맘대로 건드려? 너 이제 아들도 아니야 이 새끼야. 우리가 친자식이라고. 친자식이 뻔히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 건드리기만 해봐. 한 푼이라도 건드렸다간 보라고. 그렇게 돈돈거리며 악을 써댔지만 결국 재판 끝에 구금 조치가 돼야 했기 때문에 끌려가고 말았죠. 남매는 그렇게 감옥 신세를 면치 못했고 이후 시모는 혹여라도 또 우리가 그놈들 때문에 피해를 보진 않을까 염려하며 혼자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가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미안해하시는 시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도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한테도 워낙 잘해주셨던 분이니 당연히 저희가 모시겠다고 그게 맞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쭉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구금됐던 시모도 시모를 잃은 줄로만 알고 큰 좌절에 빠져있던 남편도 한동안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상담도 잘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시모 모시고 저희 셋 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자식놈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도 형량은 별로 길지 않아 금세 사회에 나왔더라고요. 또 연락이와 빌어대는 게 괘씸했지만 이번엔 저나 남편이 끼어들 이유도 없이 시모가 단번에 차갑게 끊어버렸죠. 불법적으로 몰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전적이 있으니 그걸 토대로 절대 유산 한 푼 남기지 않으실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절대 그것만은 막으실 거라고요. 욕심에 눈멀어 입양된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더니 마침내는 부모를 정신병원에 쳐놓기까지 하는 페르나들의 말로란 아마 불보듯 뻔한 엔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도 그런 못된 심보로 자기 인생을 제 손으로 말아먹은 놈들을 보면 참 더러운 심보로 제 팔자를 스스로 꼬는구나 싶더군요. 운명 탓, 환경 탓, 남 탓만 해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한심한 짓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좋은 분들 밑에서 착하게 성실하게만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훨씬 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쪼록 업보라는 게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마음 심보를 곱게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